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전 남편의 기나긴 재판이 끝나게 되어 이곳에 보내고 싶었던 저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남편이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독여주고 붙잡아주는 남편의 전처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도 지금까지 제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아직도 꿈만 같아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랍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또 두 번은 겪을 수 없는 제 인생 최대 최악의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와 도박을 좋아하는 어머니, 그리고 사치가 심한 동생들까지 제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저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운동이 너무 좋아졌던 저는 필라테스 강사가 되었습니다. 30이 넘은 후 저는 저를 지옥 속에서 살게 하는 가족들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찾을 수 없게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쳤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거치러 옮긴 곳은 신도시로 떠오르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평생 모아왔던 돈으로 필라테스 학원을 차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새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가족들도 이곳에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장도 생겼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이었고, 사람은 역시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동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와중에도 가족도 친구도 없으니 제 삶이 너무 외롭게 느껴지더군요. 그때 저희 학원 수강생분이 저에게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지역에 커뮤니티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입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 거기서 친구 사귀고 하던데 원장님도 카페에 한번 가입해 보세요. 다양한 모임들이 많아요. 수강생이 알려준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을 해보니 이 지역 사람들 모두가 이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신도시라 그런지 동네에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대다수가 그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한참 구경하던 저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투자 모임에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가게 된 투자 모임은 거의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자들 사이에 부대껴 일을 하다 남자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그 상황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혜영씨, 이 모임은 남자들밖에 없어서 많이 낯설죠?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모임에 참여해주세요. 그때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 모임의 모임장이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모임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첫 만남부터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혜영씨, 여기로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개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결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여기로 이사 온 지 3달밖에 안 됐고요. 결혼은 안 했고 저 앞에 새로 생긴 필라테스 학원 원장이에요. 사실 여기 와서 친구도 없고 외로우던 참에 투자 모임에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잘 오셨어요. 이 모임은 저도 이 동네 와서 너무 외로워서 친구 사귀고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든 모임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이 모임 덕분에도 친구 많이 사귀었으니까 혜영 씨도 분명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유명 프랜차이즈 고깃집 사업을 하는 남편은 알고 보니 전직 금융맨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모임을 만들었던 거였더라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처음부터 큰 호감이 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부잣집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도련님 같은 남편을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넘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을 표현해 왔습니다. 혜영씨, 언제 저랑 밥 한번 먹어요? 지난번에 혜영씨 하는 말 들어보니까 버는 돈은 전부 저축으로 관리했다고 하는데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한데
제가 괜히 바쁜 세훈 씨 시간을 뺏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신 저 필라테스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요즘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서 그런지 몸이 굳는 것 같더라고요. 이참에 뭐라도 해볼 생각이었는데 혜영 씨한테 필라테스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와 남편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제 일을 본인 일처럼 봐주었고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저희 학원에 들러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부러 저를 보기 위해 여자밖에 없는 필라테스 학원에 와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남편에 대한 제 신뢰감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세훈 씨, 저 다음 주면 적금 하나 끝나서 1억 정도가 생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나중에 학원 분점을 낼 건데 그걸 생각해서 다시 묶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큰 돈을 묶어두기엔 조금 아까운데요? 괜찮으면 그 돈 저한테 맡겨보실래요? 제가 적어도 2배 이상 수익 내서 돌려드릴게요. 남편과 연애를 하지도 않던 시절에도 저는 남편에게 큰 돈을 스스럼 없이 맡겼습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던 저는 정말 바보만큼이나 순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는커녕 남편에게 맡기는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남편을 더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된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혜영 씨랑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래서 괜히 제 속마음 이야기도 털어놓고 싶고 혜영 씨한테 위로도 받고 싶어지고 그래요. 저 혜영 씨한테 기대고 싶나 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아픈 과거에 대해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들을 피해서 여기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세훈 씨가요? 저는 세훈 씨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저는 저희 집의 노예나 다름없었어요. 돈을 버는 족족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 데에다가 써야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던가 사치를 부린다던가 장난질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잘 버는 직장도 버리고 아무도 없는 여기로 도망온 거예요. 제가 살고 싶어서요. 남편의 과거 이야기는 제 과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투자 모임도 여기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워서 만든 거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투자니까 그걸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고 싶었거든요. 물론 투자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다 저에게서 투자 정보를 빼가려고 온 사람들이라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혜영 씨라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세훈 씨, 세훈 씨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세훈 씨를 저랑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쩜 저랑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사실 혜영 씨 처음 봤을 때도 혜영 씨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저한테 정보만 빨아먹으려는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저를 믿고 신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혜영 씨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혜영 씨. 인연은 어떻게든 만난다고 하더니 그땐 제가 꼭 만났어야 될 인연이 남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저도 남편에게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혜영 씨. 혜영 씨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 들려준 것도 고맙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버텨준 것도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제가 혜영 씨 옆에 있어줄게요. 우리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게 어때요? 그렇게 서로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남편은 제 일을 본인 일처럼 도와주었지만 연애를 시작하니 본격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제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더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학원 분점 내자.
돈 더 모으고 하면 그땐 이미 좋은 자리 다 놓치고 난 후일 거야. 내가 생각할 땐 지금 바로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데 괜찮을까? 2호점은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하는 거라 조금 불안해. 망하면 끝이잖아. 자기나 믿지? 자기가 나한테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학원 자리도 내가 알아봐주고 권리금 같은 거라든지 기구 사는 거며 직원 구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사업 자금만 줘. 필라테스 학원을 차린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고 분점을 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몽땅 털어서 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망설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학원 2개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분점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만 믿으라고 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떼도 볼 생각만 해.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학원 분점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전국에 당신 이름을 내건 학원으로 가득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남편만 믿고 차린 학원 분점은 본점만큼이나 매출을 내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이나 저에게 큰 소리를 쳤던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만난 것부터 얻었던 내 인생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 자기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나랑 평생 같이 살래? 자기가 나한테 보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나랑 결혼해서 내 옆에 있어주는 거야.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하던 그 순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우리 둘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당신한테 좋은 가족이 되어줄게. 당신도 나한테 좋은 가족이 되어줘.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들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많은 축하를 받은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남편과의 결혼은 가족들을 피해 도망쳐 제 힘으로 학원을 개업하던 그때보다도 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저는 이 험난한 세상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결혼 후 남편에게 간도 쓰이게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저는 저의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자기야, 나 내가 가진 거 당신한테 다 줬으니까 앞으로 당신은 나한테서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당신이 나한테 빚을 안겨줘도 나는 당신한테서 도망갈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을게.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할 거야? 결혼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자기가 혼인신고하자는 말을 안 해서 조금 서운해. 결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남편 입에서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자 서운했던 제가 애교 섞인 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서운해하는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미안해. 안 그래도 혼인신고에 관해서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나 지금 미혼 자격으로 혜택 받고 있는 게 몇 개 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장은 혼인신고는 못할 것 같아. 그게 뭔데 그래.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저거 손해보더라도 혼인신고 올리자. 그리고 잘 찾아보면 신혼부부나 기혼자 혜택도 많을 거야. 자기야, 나 돈에 되게 깐깐한 사람인 거 알지? 나는 평생 단 1원도 손해 안 보고 살아온 사람이야. 우리 당장 혼인신고 안 해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하자. 미안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남편은 끝까지 혼인신고를 올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저희는 명백한 부부였고 사실혼이었으니 그건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또 학원 분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자기야, 우리 학원 사무 좀 낼까? 부동산 하는 내 친구 녀석이 좋은 자리가 하나 생겼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 자리에서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하는데 우리 그 자리 놓치지 말자. 우리 2호점 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3호점을 낸다고? 돈도 돈인데 나 학원 2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힘들어. 3개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아. 학원 2개 더 벅찼던 저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학원을 3개까지 내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거절을 하자 남편이 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이거 놓치면 다른 사람 잘 되라고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힘든데 어떡해. 솔직히 나는 사업에 소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때문에 욕심내다가 다 이럴까봐 무서워. 당신이랑 나랑은 달라.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이 사무점 차릴 돈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사무점을 책임지고 관리할게. 어때? 앞으로 내는 학원 분점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이름만 빌려주면 돼. 남편이 이미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크게 성공시켜뒀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남편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이랑 제 이름만 빌려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사실 제가 손해볼 건 없었습니다. 결혼까지 한 마당에 누구 이름으로든 재산이 더 불리는 건 좋은 거였으니까요. 알겠어. 그럼 앞으로 내는 학원은 당신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걸로 해. 대신 무리하게 해서 지금 하던 것도 망하게 해서는 안 돼. 알겠지? 당연하지. 당신 나 못 믿어? 5년 안에 당신 학원 분점만 100개 내줄 테니까 당신은 돈방석에 앉을 준비만 해. 제 허락이 떨어지자 남편은 바로 제 돈으로 학원 3호점을 기업했습니다. 사실 이미 제 돈을 남편한테 다 맡겨둔 상태라 새로운 학원 개업에 얼마를 들여 개업을 한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라 관심도 없기도 했고 그때 저희 최대의 관심사는 단 하나, 바로 혼인신고였습니다. 남편이 3호점도 무사히 개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을 때 저는 다시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해? 이러다 1년 넘기겠어. 난 어서 빨리 당신이랑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고 싶어. 혼인신고 그게 뭐가 급해서 그래? 요즘 다들 혼인신고는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 우리도 그냥 애 생겼을 때나 꼭 필요할 때 하자. 왜 그래? 당신 나랑 혼인신고하기 싫어서 그래? 우리 서로한테 가족이 되어주자며 당신은 말로만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미혼자 자격으로 받고 있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몇 억은 돼서 그래. 나 혼인신고하면 하고 있는 일에도 지장 가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이해해줘. 혼인신고가 왜 당신 하는 일에 문제가 되는데 정말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말에 남편이 저를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필라테스 학원 한두 개만 운영하니 잘 모르겠지. 나같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뭘 하든 나한테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계산하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면서 한다고. 그리고 당신한테 설명해도 당신은 못 알아들을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만 알아.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게 화가 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사업에 무지한 건 사실이었으니 더 따지고 들 수는 없었습니다. 똑똑한 남편이 하는 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속 혼인신고에 집착을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저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그때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남편과 제가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 담겠다는 의지로 각자의 사업에 열중을 하며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며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고깃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잠깐 카운터 좀 봐줄래? 갑자기 세무사님이 근처에 오셨다고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해서 말이야. 세무사님만 잠깐 뵙고 올게. 미안해?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된다며 저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평소 남편이 자기가 일하는 곳엔 저를 잘 데리고 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기해하며 카운터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랍 하나를 열어보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정신병원에서 날라온 우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정신병원에서 왜 남편에게 이런 우편을 보낸 건가 싶어 저는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우편물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어떤 여자의 보호자로 적혀 있는 걸 발견한 순간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많이 기다렸지? 세무사님이 실수한 게 있으셔서 그거 처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저는 남편이 보지 못하게 남편 앞으로 온 정신병원 우편물을 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볼까 고민을 하다 일단은 남편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잖아. 1년 된 기념으로 우리 그동안 서로한테 서운했던 거나 말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때? 당신, 또 혼인신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도 내가 빨리 당신이랑 혼인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혹시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 건가 싶어서. 부부 사이엔 숨기는 게 없어야 되잖아. 안 그래? 남편은 저의 말에 저를 이상하게 보더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기 바빴습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숨길 게 뭐 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당신 오늘따라 이상하다.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 입으로는 절대 들을 수 없겠구나 싶었던 집으로 돌아온 후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편물에 적혀있는 처음 보는 여자의 이름을 보고 이 여자가 누군지부터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의 성이 남편 성과 같았기 때문에 남편의 가족인가 싶어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는 생판남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저는 우편물이 발송된 정신병원으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세영 씨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김세영 씨 거기 계시나요? 김세영 씨 보호자분 되세요? 왜 이제서야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김세영 씨가 보호자분을 얼마나 찾고 계신지 아세요? 저희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보호자분은 빨리 김세영 씨 좀 뵈러 와주세요. 저희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앞뒤 설명도 없이 정신병원으로 빨리 와달라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저는 일단 그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강심장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몰래 우편물에 찍힌 주소로 정신병원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잔뜩 화가 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사람을 여기다 맡겨놨으면 한 번에 들여다보시든가 전화라도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셨어요? 김가영 환자 지금 몇 달째 자기 보호자 불러달라고 간호사들을 얼마나 괴롭힌 줄 아세요? 이러다가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동생이 여기 입원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입원시켜놓고 내팽개쳤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동생이랑 대화 한번 해볼게요. 그쪽 사정 모르겠고요. 빨리 김가영 씨 빼고 잘 다리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김가영 씨 여기서 더 못 지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다크서클이 얼굴 반쯤까지 내려온 여자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자마자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김세훈 그 인간이 보냈어요? 아니면 저희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에요? 김세훈 씨를 아세요? 저 김세훈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 가게로 이런 우편물이 왔길래 그쪽이랑 저희 남편 무슨 사이인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김세훈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제 남편의 아내라고 말하는 여자의 말에 저는 이 여자가 정말 미쳐서 여기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아 면회실을 나가려고 하자 그 여자가 저희 뒤통수에다 급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신 멀쩡해요. 빨리 도망치세요. 당신도 정말로 지금 김세훈 씨 아내라면 도망치셔야 돼요.
저의 발목을 잡는 남편의 아내라는 사람의 말에 결국 저는 그 여자의 앞에 앉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말대로 그 순간 그 여자가 정말 멀쩡해 보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김세훈 씨랑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그쪽이 제 남편 아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이미 5년 전에 김세훈 씨랑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김세훈 씨가 2년 전에 저를 여기다 가둬놨고요. 그 인간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될지 의심하던 찰나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하자 남편의 전처가 전화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들자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게 카운터에 있던 정신병원 우편물 가져갔어? 없어졌길래 CCTV 돌려보니까 당신이 챙기는 모습이 찍혀있더라고요. 남의 물건에 손대고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나한테 속이고 있는 게 있어 보여서 그랬어. 그리고 나 지금 누구 만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당신, 그래서 그날 나보고 숨기고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본 거구나?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당장 집으로 와. 당신 설마 그 병원에 가 있는 거 아니지? 내가 거길 왜 가? 그래 나 지금 밖이라니까? 이따가 내가 다시 연락할게. 끊어. 나 지금 그 병원에 전화해서 당신 왔는지 확인해 볼게. 그리고 당신 거기에 있는 거 확실하면 쫓아내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 남편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더군요. 제가 너무 큰 일을 저지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람 저 여기 있는 거 눈치채고 병원으로 전화를 건다고 하네요. 어쩌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빨리 설명드릴게요. 김세훈 씨가 하고 있는 그 고깃집 프랜차이즈 사업, 그거 사실 제 거예요. 김쌤 그놈이랑 결혼하고 그놈한테 홀라당 뺏기고 저 지금 정신병원 신세 지고 있는 거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고깃집이 그쪽 거였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일단 더 들어볼 테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원래는 그 고깃집은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동네 고깃집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프랜차이즈를 내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서 제 돈으로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마구잡이식으로 내더라고요. 제 돈으로 사업을 확장한 거니까 당연히 제 명의로 차린 프랜차이즈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죄다 남편 명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았을 때 이미 늦은 때였고 남편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본점을 폐업시키고 저한테 모든 걸 빼앗고 여기로 저를 가둔 거예요. 그 당시 남편이 저에게 하고 있던 것들은 남편의 전처가 이미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똑같은 패턴으로 저에게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투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인 줄만 알고 맡긴 것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족도 없다길래 저처럼 불쌍한 사람인 줄만 알고 만났던 건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인 줄 몰랐어요. 가족이 없다고요? 그 인간, 부모나 형제들도 그 인간이랑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한테는 가족이 없는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족들 그 인간 뒤에 숨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인간이랑 결혼하고 시집살이 당한 것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예요. 저를 여기에 가둔 건 남편이지만 그러라고 시킨 건 시모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정신병원으로 오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해주고 도망가라고 도와준 남편의 전처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여기서 나가요. 그 인간이 그쪽한테 또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요. 병원에는 제가 그쪽 언니라고 말해놨으니까 퇴원시켜 줄 거예요. 어서요. 저는 남편의 전처를 데리고 병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처를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딸의 행방을 모르고 지내셨던 남편의 전처 부모님은 2년 만에 보는 자신의 딸을 껴안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많이 했지. 김서방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엄마 아빠한테 연락도 못했던 거야. 그동안 나 원망 많이 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로 네가 우리를 영 끊고 살려고 하는 건 줄 알았다. 김서방 그놈이 네가 우리 꼴 보기 싫어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만의 철수까지 믿고 너를 미워하고 지냈었는데 우리 딸이 이런 꼴에 당하고 있을 줄이야. 이름 어쩌면 좋냐. 알고 보니 남편의 전처 처가댁 식구들도 남편에게 속고지낸 듯했습니다. 남편의 전처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낸 후 혼자서 남편을 보기 무서웠던 저는 일단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동안 숨겨온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김가영 어디로 빼돌렸어? 너 진짜 미쳤냐? 죽기 싫으면 당장 집으로 튀어와. 너 당장 안 나타나면 네 돈 들고 튀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게 당신 본 모습이야. 아무리 돈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둬둘 수가 있어? 당신 나한테도 그럴 작정이었지.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 자기야, 진짜 아니야. 그 여자는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보낸 거였고 당신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와. 그 여자 말 믿지 말고 내 말 좀 믿어줘.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화를 내다가도 갑자기 저를 달래며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무섭기는 했지만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없어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남편의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영씨, 일단 변호사를 먼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아둔 로펌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 인간 똑똑한 인간이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손을 내밀어준 남편의 전처와 함께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사실혼이었던 저는 이혼 소송도 함께 걸었었죠. 소송 과정 중에서 알게 된 것은 남편은 남편의 전처의 말대로 저희하고 사무점을 자기 명의로 개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4, 5점을 낼 준비도 이미 끝마친 상태였었죠. 당신, 전처한테 했던 짓을 나한테도 그대로 할 생각이었어? 내 거 다 뺏어갈 생각이었냐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이 잘 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 처음부터 내 거였는데 뺏긴 뭘 뺏어. 나는 그 여자 것도 당신 것도 뺏은 거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내 거였다고. 남편은 저에게 투자를 받은 것뿐이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다는 논리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던 남편은 이번에도 사기로 인정되어 징역을 선고받았었는데 끝끝내 항소를 하더군요. 남편이 항소를 할 때마다 남편의 전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영씨, 우리 싸움 힘들고 지쳐도 끝까지 가보자고요. 저도 저지만 제 생명의 은인인 혜영씨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재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남편과 그만 싸우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잡아준 남편의 전처 덕분에 저는 재판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재판장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시몬은 저를 보자마자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너는 시무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니? 세훈이한테 들어서 네가 멍청한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만 지 남편 전처한테 속아 넘어갈 정도로 멍청할 줄은 몰랐다. 어쨌든 아직까지 너랑 나 고부관계니 나한테 며느리 노릇은 끝까지 하려무나? 제가 언제부터 그쪽 며느리였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리고 멍청한 건 제가 아니라 그쪽 집안이겠죠.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도 무사히 살 수 있을 줄 아셨어요? 내가 가둔 게 아니라 제 정신마리가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시킨 거란다? 그리고 첫 재판 때는 판사 양반 정신도 이상해서 이상한 판결이 난 거지만 우리 세훈이는 지 아내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던 죄밖에 없어서 결국엔 무죄 판결 받을 게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하렴 나한테. 남편도 심어도 본인들이 결국엔 재판에서 이길 거라고 떵떵거렸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지게 된 남편은 징역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딱 한 번 남편 면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바보 취급하며 저를 속여들려고 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정신 차려. 자기 지금 그 여자한테 다 속고 있는 거라니까? 나한테서 다 뺏어가려고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내 회사 그 여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돼. 나 여기서 나가면 내 회사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제발 그 회사 뺏기지만 말아줘. 부탁이야. 당신, 내가 아직도 바본 줄 알아? 언제까지 나를 속여들려고 그러는 거야? 외로운 사람 마음 이용해 먹으니 좋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 나도 당신도 서로한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족. 당신 나 여기 있으면 평생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괜찮아? 남편은 처음부터 가족도 없이 외롭게 혼자 사는 저를 노리고 접근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학원 수강생 중 한 명에게 저의 가정사를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이 제 남편 가게에 들렀다 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 가정사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남편이 이미 결혼을 하고 숨겨둔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해 먹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지만 저는 정말 남편을 저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간에 대한 상처로 재판이 승소로 끝나도 괴로워하는 저를 지금까지 돌봐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의 전철합니다. 혜영씨, 우리 관계가 조금 꼬이긴 했어도 어쨌든 서로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우리 앞으로 친구처럼 잘 지내봐요. 고마워요. 가영씨 아니었다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재판도 해보기 전에 포기했을 거고요. 이 은혜 꼭 보답하면서 살게요. 처음엔 저를 신경 써주는 남편의 전처가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서로의 은인이고 고마운 사이는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겠냐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전처의 노력 덕분에 자매만큼이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더러운 꼴도 같이 보고 고생도 같이 한 덕분인지 친해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소중한 인생의 친구를 얻은 것 같아 감사하긴 하지만 이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이젠 사람이 너무 무서워졌거든요. 가족들만 미워하던 제가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겠죠?